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 365의 유다현입니다. 동방을 제패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 또 영국의 헨리 8세와 프랑스의 루이 14세 황제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왕이라는 점과 또 하나, 바로 통풍 환자였다는 점입니다. 통풍은 말 그대로 바람만 불어도 아픈 병인데요. 잘 먹고 뚱뚱한 사람이 걸린다고 해서 왕의 질병이라는 별칭도 있죠.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도 통풍 환자가 늘고 있다는데요.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면 더욱 통증이 심하다는 통풍. 이번 시간엔 통풍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는 중앙대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송정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통풍이라는 게 원래 예전에는 서양에서 흔한 병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통풍이란 병은 원래 잘 먹고 술 많이 마시고 뚱뚱한 분들한테 잘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잘 못 먹고 잘 못 살던 시절에는 그렇게 뚱뚱한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네. 최근 한 10년 사이에 잘 먹고 잘 살고 술 많이 마시고 또 뚱뚱해지고 그러면서 통풍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통풍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 통풍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통풍은 아플 통자, 바람 풍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바람만 스쳐도 아플 정도로 네. 아주 통증이 심한 질병을 통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질병의 왕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통풍의 원인은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많이 쌓이면서 또 관절에 쌓이면서 또 신장에 쌓이면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인데요. 네. 이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또 우리가 많이 먹는 고기나 생선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너지로 사용되고 우리 관절에 쌓이게 되면은 이 관절에서 염증이 일어나서 아주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통풍이라는 병인데요.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 통풍의 통증은 네. 그 통풍이란 전체 질병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더 무서운 거는 통풍의 합병증인 그 만성 신부전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네.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증 같이 아주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그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라는 병은 잘 조절하고 또 우리가 평생 치료를 잘 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요. 일단 통풍이라는 게 주로 어떤 부위에 좀 생기는지 알고 싶어요. 통풍은 그 원인이 요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산이 몸속에 가장 많이 쌓이는 부분이 바로 엄지발가락이에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네. 왜냐하면 그 요산이라는 게 피를 타고 돌다가 내려가서 발 아래에 있다가 중력의 영향을 이기지 못하고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요산이 쌓이는 부위가 엄지발가락이나 발등, 발목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아프면은 먼저 퇴행성 관절염이나 통풍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 통풍이라는 게요.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요산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이제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 요산이라는 게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요산은 소변으로 나오는 산성물질이다라고 하는 한문의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고기나 생선 그것이 단백질이 많잖아요. 또 퓨린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그 퓨린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로 사용되고 나가는 찌꺼기 12가지 단계를 거쳐서 찌꺼기로 나가는 게 바로 요산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요산은 사실은 뭐 우리가 먹은 생활 찌꺼기라고 봐도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100개가 만들어지면 100개가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정상이고 몸속에 쌓이지 말아야 정상인데 통풍 환자들은 유전적으로 그 요산을 다시 재흡수를 해요. 콩팥에서. 피로 다시 넣어줘요. 배출이 돼야 되는데 못 되는군요. 배출이 잘 못 되고 다시 그거를 아껴갖고
피로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고요산 혈증이란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산 농도가 7.0mg/dL 이상이 되면은 네. 고요산 혈증이라고 그러는데 고요산 혈증이 되면은 그게 몸속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가락 쪽에 많이 쌓이고 발등에 쌓이고 그다음에 네. 콩팥에 쌓이고 그러면서 결정을 이루고 그러면 이런데 통풍 발작이 요산 결정을 만들어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건강 검진을 했을 때 예. 요산 수치가 높다, 예. 높게 나왔다 하면 뭐 통풍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야 되나요? 요산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이미 통풍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뭐 치료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저는 통풍이 하나도 아닌데 이 요산 우연히 검사를 했는데 요산이 뭐 8.0 나왔다, 9.0 나왔다 그런 경우를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무 증상이 없이 우연히 검사를 했는데 요산 수치가 7 이상 되는 경우를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무증상 고요산 혈증 환자가 100명이라면 그중에 실제 통풍 환자는 17명 정도밖에 안 돼요. 17% 정도밖에. 네. 나머지 83%는 일시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기를 많이 먹었다든지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정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요산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통풍으로 갈 가능성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산이 높은 사람이 통풍으로 진단되지 않았고 관절이 하나도 안 아프고 네. 요로결석이 없다. 그런 경우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으로 진단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그 환자도 나중에 결국 17%는 통풍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뚱뚱하다. 그러면 다이어트 하시고 운동 많이 해서 체중을 네. 줄이면은 요산이 저절로 떨어집니다. 또 술 많이 먹는 분들도 술을 적게 드시면은 요산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치료, 약물 치료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네.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요산을 낮추면은 통풍의 발병 위험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통풍의 증상 중에 이제 보통 가장 많이 겪는 게 예, 아까 예. 말씀하셨듯이 엄지발가락이라고 예,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또 이 부위 말고도 다른 부위에 또 어떻게 이제 통증이 어느 부위에 통증이 오는지 예. 그리고 이제 경과에 따라서 경과. 증상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예, 예. 통풍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엄지발가락이 화끈화끈하게 붓고 어마무시하게 통증이 심하게 와갖고 네. 걷질 못하는 것이 통풍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가장 첫 번째 증상인가요? 예, 예. 그게? 그래서 엄지발가락 뿌리 있는 부에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것이 가장 흔하고 전 네. 통풍 환자의 90%에서 거기에 생겨요. 그건 요산이 거기에 많이 쌓여서 그런 거고 네. 그다음에 발등이나 발목에 주로 많이 생기고 뒤꿈치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은 이게 무릎까지도 올라올 수가 있고요. 나중엔 어깨나 팔꿈치, 손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통풍의 진행 시기를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 네. 10년 내지 40년쯤 지나고 나서 첫 번째 통풍 발작이 와요. 그게 엄지발가락이 아픈 그런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요산을 몸속에 쌓아놓는 거예요. 보통은 청소년 시기가 지나고 나서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 요산이 쌓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보통은 뭐 40대, 50대 그때쯤 잘 생기고 요산이 평소에 높았던 사람은 20대 후반이나 30대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통풍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산 수치가 높고 또 술 많이 먹고 뚱뚱한 사람은 20대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작이 그렇게 왔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면은 이게 또 씻은 지 싹 없어져요. 염증과 네. 통증이 깔아앉습니다. 그거를 이제 간헐기 통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도 안 아픈 때. 근데 통풍 환자가 맞다면은 이 간헐기 통풍은 길어야 1년 내지 2년. 2년 있다가 또 발작이 또 와요. 치료를 안 하면. 그러니까 아팠다가 안 아픈 기간이 1년, 2년 정도나 예, 예. 지속돼요? 예, 예. 그러다가 다시 또 발작이 오고 또 감기가 왔다가 또 발작이 오고 그러다가 치료를 안 하면 그게 한 10년쯤 지나면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게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진행이 되면 이미 콩팥에도 요산이 많이 쌓여서 콩팥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또 관절에 뼈가 녹아나요. 뼈를 네. 이렇게 염증이 심해갖고 뼈를 깎아먹어요. 그러면서 관절 기형이 생기죠. 변형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보행장애도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관절 기능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산이 콩팥에도 쌓이고 혈관에도 쌓이고 그러면서 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뇌졸중, 심장병 뭐 그런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이 만성 결절성 통풍 시기에 올 수 있게 되죠.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통풍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통풍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예, 예. 그걸 더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요, 치료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해요. 예. 시술이나 또 수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과거에는 그 덩어리가 이렇게 많이 쌓이고 요산 덩어리 쌓이면 그거를 이제 수술로 제거하고 그러긴 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약물이 좋아져서 그걸 수술로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냥 약으로 잘 해서 한 1, 2년쯤 지나면 그게 네.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시술이나 수술 같은 건 거의 안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약물 네. 치료로 약물 하는 치료? 게 중요한데 어. 통풍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첫 번째는 급성 통풍 발작이 왔을 때 막 진짜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 올 때 네. 그때 염증과 통증을 깔아앉히게 하는 약물 치료를 첫 번째 치료라고 그래요. 네. 거기에는 뭐 코리친이라는 약이 있고 또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라고 하는 네. 그 약이 있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다 염증과 통증을 깔아앉히게 해주는 약인데 작용 기전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한 사람은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쓰기도 하고 또 별로 덜 심한 사람은 뭐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염증과 통증을 이제 깔아앉힌 후에 두 번째 치료가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 치료는 통풍의 원인이 요산이 올라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산을 떨어뜨리는 게 근본적인 치료예요. 그래서 요산을 떨어뜨리는 치료에는 요산 형성 억제제와 요산 배설 촉진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심한 사람은 그 두 가지를 다 쓰기도 하고 요즘에는 요산 형성 억제제가 새로 나온 약이 있었고 굉장히 효과가 좋고 부작용도 네. 적은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산 형성 억제제를 거의 평생 드시는 것이 두 번째 치료라고 볼 평생?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치료는 통풍 환자들이 그냥 통풍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고혈압이 한 50%에서 동반되고 고지혈증, 특히 이제 고중성지방혈증이 한 80%에서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들이 나중에 동맥경화도 잘 생기고 중풍도 잘 생기고 심장병도 잘 생기는 게 네. 그 고지혈증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콩팥이 나빠져요. 한 50% 정도에서는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성 신부전에 대한 치료도 하고 그런 것들이 세 가지 치료입니다. 그래서 통풍을 그냥 한 가지 그냥 관절이 아픈 병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전신질환, 대사성 전신질환으로 봐서 전신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네. 옳은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통풍이 고혈압이나 또 당뇨병 같이 평생 예.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라고 예. 하셨는데요. 예. 그럼 왜 우리가 보통 아플 땐 되게 간절하잖아요. 예. 예. 근데 또 약을 먹고 괜찮아지면 예. 아, 괜찮겠지 이러고 또 약을 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떤 또 위험들이 있는지도 잘 알려주세요. 예. 통풍 약을 먹다가 치료가 잘 돼서 요산이 잘 떨어지면은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뭐 관절도 안 아프고 요로결석도 안 생기고 그걸 치료 목표를 네. 5.0mg 이하로 떨어뜨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유지되고 있다가 이제 환자분들 대부분 한 절반 이상에서는 네. 아 이제 다 낫나 보다 하고 그러니까. 약을 안 드세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네. 역학조사를 해보면 1년 이내에 50%의 환자가 약을 안 드세요. 아, 그러다가 한 1, 2년쯤 지나서 다시 발작이 와요. 그렇게 되면 또 응급실로 실려오고 뭐 휠체어 타고 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한 90% 이상은 약을 안 드시면 반드시 재발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예, 하는데요. 혹시 뭐 통풍에 안 좋은 음식이라든지 좀 피해야 될 성분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통풍에서 제일 안 좋은 거는 술이에요. 이게 알코올의 역할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잡아다가 네. 다시 피 속에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알코올이. 예. 최악이네요. 예. 거기에다가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 맥주의 효모에 퓨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한 뭐 10배 이상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맥주를 많이 마시면은 생성도 많이 되고 재흡수도 많이 돼서 요산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통풍에 제일 안 좋은 것은 맥주다라고 네. 알고 계시면 되는데 맥주가 나쁘면 그러면 소주는 괜찮냐, 막걸리 막걸리는 이런 것도 괜찮냐, 있고, 네. 뭐 와인은 괜찮냐 그러는데 똑같아요. 그냥 알코올의 역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은 요산 수치가 반드시 올라간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술은 모든 종류의 술은 이제 뭐 안 마시든지 아니면 네. 적게 마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산을 올릴 수 있는 음식 중에 제일 좋은 게 네. 맛있고 고소하고 뭐 술안주로 좋은 거는 다 기름기 많은 거, 또 튀김 음식, 네. 그 다음에 단백질 많은 거. 등푸른 생선이 또 혈관 건강에 좋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 등푸른 생선이 통풍에는 또 나빠요. 등푸른 생선에 그래요? 퓨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요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통풍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류,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 다음에 생선류, 등푸른 생선, 그 다음에 갑각류, 그렇게 맛있고 고소하고 술안주로 좋은 것들에는 많이 들어가, 요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뭐 고기도 안 좋다고 하시고 예. 생선도 그렇다고 하시면 도대체 뭘 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예. 들거든요. 예. 그럼요, 좀 좋은 음식이 예, 있다면 예, 좀 예, 소개해 주세요. 통풍 환자들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뭐 고기도 먹지 말라, 생선도 네. 먹지 말라, 술도 먹지 말라 그러면 뭘 먹고 사냐? 우리는 풀만 먹고 사냐?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풀만 먹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풀만 먹고 살면은 뭐 영양소의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기 네. 때문에 뭐 고기나 생선을 드셔도 좋은데 1인분씩만 드시라고요. 적정량으로. 적정하게. 뭐든지 근데 술 과하지 드시는 않게. 분들은 뭐 1인분만 드십니까? 뭐 술 한잔 하다 보면 2인분, 3인분 그러면서 과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통풍이 악화가 되는 것이죠. 술을 안 드시고 뭐 고기나 생선도 1인분씩만 드신다면 네. 사실은 그렇게 크게 위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산을 낮추는, 요산이 올라가지 않는 음식은 대표적인 게 채소가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채소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 중에는 계란이나 메추리알이나 뭐 그거를 가공한 음식들 그런 게 좋고요. 그다음에 유제품, 그 우유나 치즈 같은 거, 뭐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거는 우유 안에 들어가 있는 오로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요산 배설을 촉진시킨다고 그래요. 곡류에도 사실은 쌀이나 보리나 뭐 감자 그런 거에도 요산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돼 있으니까 그것도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통풍의 원인이 되는 퓨린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좀 덜 먹고 비만과 과음, 또 과식, 또 운동 부족 등 나쁜 습관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엔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통풍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OX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통풍 환자, 아픈 부위에 찜질을 해도 된다. 저도 사실 이 찜질 좀 궁금해요. 저 예전에 족저근막염이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온찜질을 했다가 큰일 났었어요. 이게 더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염증이 퍼지죠. 네. 그래서 이것도 궁금한데 이건 정답이 뭔가요, 교수님? 정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온찜질, 뜨거운 찜질은 X입니다. 온찜질은 X. 네. 왜냐하면은 거기 염증이 있어갖고 염증 세포가 많이 있는데 온찜질을 하면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염증 세포들이 혈관에서 더 많이 나오면서 염증이 더 퍼지고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찜질은 하면 안 되고 반대로 찬찜질, 얼음찜질은 냉찜질. 0, 5. 해도 된다? 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찬찜질을 하면 혈관이 수축이 돼갖고 염증 세포들이 병변 내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염증이 더 이상 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찜질만으로 그 무지막지한 통풍의 통증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풍 발작이 오거나 통풍으로 염증이 심할 때는 일단 약을 먹는 것이 최우선이라 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통풍 환자는 새우를 먹으면 안 된다. 아까도 이제 통풍에 좀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퓨린 성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답은요? 요것도 세모? 세모입니다. 첫 번째, 많이 먹으면은 안 된다. 그건 맞습니다. 뭐 새우를 뭐 몇 킬로그램씩 그렇게 먹으면은 아무래도 요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새우를 뭐 큰 새우라도 한 마리 정도 먹겠다, 맛을 보겠다. 그러면은 그 정도는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새우를 먹으면서 보통은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은 맥주를 많이 드시잖아요. 맥주나 소주나 그렇게 요즘 찬바람 불 때 뭐 새우
구워서 먹기도 하고 튀겨서 먹기도 하는데 튀겨 먹으면 맥주랑 드시고 구워 먹으면 소주랑 드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새우보다는 맥주나 소주가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지금 수치를 예. 보니까요. 맥주가 장난이 맥주의 아니에요. 퓨린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그 새우도 말린 새우는 많이 높고요. 네. 그 살아있는 새우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우도 드시긴 드시는데 1인분만 드시면은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우를 먹더라도 적정량이면 괜찮지만 그것보다는 맥주를 더 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마지막 질문도 볼게요. 통풍약은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준다. 뭐 아무래도 이제 약이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을 또 걱정하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예.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X입니다. 아, X. 최근에 나온 통풍약은 그 간하고 신장에 그 큰 무리를 주지 않고 네. 오히려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요산이 콩팥에 쌓이면서 만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풍약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네. 통풍 그 자체가 진행이 되다 보면 콩팥이 망가지는 그런 합병증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통풍약을 먹으면은 그 요산이 콩팥에 쌓여서 콩팥이 망가지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과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풍약을 먹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통풍약을 안 먹으면 오히려 다른 합병증을 그렇죠.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통풍약을 안 드실 경우에 신장이 망가지고 네. 또 간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만 믿고 무턱대고 약을 끊을 게 아니라 이런 합병증 위험도 있으니까요.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정수 교수님 모시고 통풍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정옥윤입니다. 오늘은 통풍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통풍이 왔을 때는 퓨린 함량이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퓨린 함량이 낮은 음식 재료를 이용한 맛있는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넉넉히 둘러줍니다. 자, 그리고 양파하고 마늘을 넣습니다. 제가 그때 알려드렸죠? 양파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좀 볶다가 마늘을 넣으시라고요. 양파가 익는데 더 걸리니까요. 양파가 어느 정도 익으면 마늘도 함께 넣어줍니다. 새우, 홍합, 문어, 쭈꾸미 등의 해산물을 넣고 볶아줍니다. 토마토도 넣어줍니다. 후추와 소금으로 간을 하고 잘 섞어줍니다. 약간의 매운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자, 얘는 쉽게 타니까요. 해산물을 넣고 넣어야 돼요. 자, 그다음 아까 준비해 놓은 그 메밀 삶은 물에 조개를 끓인 메밀 조개 육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오늘 맛의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넣고요. 이제 보글보글 끓이면 되겠죠? 토마토 소스 메밀면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핫소스와 올리브 오일을 넣고 마무리합니다. 메밀 토마토 파스타를 그릇에 담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밀 토마토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식재료도 넘쳐나고 음식도 풍족한 요즘. 많이 먹지만 운동을 하지 않아서 어릴 때부터 비만인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비만 자체가 요산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체중 조절은 필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 대신 골고루 먹으면서 꾸준히 운동하는 건강한 다이어트로 체중도 줄이시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